안녕하세요. 시영입니다. 행정학개론 10주차 강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벌써 10번째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행정윤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행정윤리라는 것들이 행정 플러스 윤리가 붙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먼저 근대인들, 근대 사회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특수하게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 즉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또 행정윤리라는 게 요구되는데 그것들은 어떤 성격인지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퀴즈를 냈는데 그거는 이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야말로 윤리적인 문제죠. 윤리적인 문제인데 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을 짧은 단편입니다. 그걸 보면은 하느님이 천사 미카엘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고 뭐 이런 몇 가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24일까지 그걸 제출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거기 따로 과제를 하나 띄울 테니까 그때 중간고사처럼 길게 쓰실 필요 없이 딱 답 3개만 단답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돌발 퀴즈니까요. 보시면은 그 답안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가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달력 보이시죠? 우리가 14주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이 있는 요 6번째, 6월 4번째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면은 이 학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0주차 강의하고 11, 12, 13, 14 4번만 더 강의하면은 이 한 학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 신입생들은 정말 온라인 강의로 한 학기를 끝내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때도 얘기 들었다시피 1088년도 볼리나에서 대학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후로 1000년 동안 교수 학생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학 강의를 해왔는데 처음으로 이런 비대면 강의를 해온 거죠. 저도 이제 굉장히 좀 낯선 경험이었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금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을 텐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정말 새로운 세상,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비대면 강의가 저는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학자인 저도 이제 학회 활동, 그 다음에 각종 토론회 같은 경우도 줌을 통해서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생각보다 크게 문제될 건 없고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번 수업에 윤리에 대해서, 그다음 행정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코로나19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윤리, 이런 것들, 국제질서,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방향,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도국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인간의 삶, 지구인들의 삶, 이런 것도 많이 바뀔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망감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은 10주차 강의 인 행정윤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돌발 퀴즈를 내놨으니까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개론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행정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윤리는 행정 플러스 윤리니까 공무원들 혹은 국가 행정을 시행할 때 지켜야 될 어떤 윤리적 원칙 혹은 어떤 판단의 기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딜레마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공무원은 특수한 집단인데 그 이전에 인간이 부딪힌 어떤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자율적인 인간으로, 한 사람의 진정한 성인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삶인가, 이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찾으셨나요? 저부터 말하면 저는 여러분보다 한 30살 정도가 많을 테니까 저부터 말하면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게을러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 개인,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른바 근대라는 속성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근대라는 근대를 얘기하면서, 근대 민족국가, 그리고 국가 행정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대라는 어떤 새로운 시간이 오면서 우리가 행정도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우리 삶의 조건도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잘못입니다. 시대의 어떤 특성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근대의 삶의 조건은 한마디로 과학의 발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대는 바로 과학의 발전으로 세계의 비밀이, 우주의, 자연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 먼 우주의 비밀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고, 작은 마이크로한 세상의 어떤 비밀이 자연 과학의 발전으로 밝혀지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가 끊임없이 사실들로 밝혀지는데, 이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즉, 예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천동설이죠. 근데 갈릴레오라든지 혹은 코페르니쿠스 이후로 지동설이, 즉 사실은 지구가, 아니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아니 태양계의 중심이고,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이 과학적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학적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적인 어떤 해답이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죠. 이게 바로 사실과 당위의 분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학적 사실이 아무리 축적되더라도, 즉 다음날에 지구가 태양을 돌고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그리고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신의 저주가 아니라 어떤 자연적 현상이고, 그리고 그것은 중국 우한에서 있었던 어떤 박쥐로부터 인수 공동 전염병에 의한 전파다. 이런 과학적 사실이 우리가 과학의 힘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과학적 사실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윤리적 기반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근대의 삶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죠? 과학적 사실이, 과학이라는 것들은 우주, 세계가 갖고 있는 어떤 불가한 측면들, 이런 것들 벗겨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과학의 이름으로 낱낱이 하나하나 밝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과학적 지식이 아무리 축적되더라 하더라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적인 어떤 기준은 그것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거죠. 이게 과학 발전의 조건인 거죠. 과학 발전의 조건은 뭐냐면은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는 거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은 그런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윤리적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확고했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적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이런 식의 근대적인 삶의 조건을 다신주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여러 명의 신이 있는, 과학의 신이 있고 윤리의 신이 있고 다른 신이 있는, 그리고 존 롤스 같은 사람은 근본적 다원주의 시대, 즉 여러 가지 하나의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리가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리 간에는 어떤 것이 더 우선하고 어떤 것이 더 옳다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대전에는 어떤 삶이었냐 궁금하실 텐데, 이 루카츠라는 헝가리 문화평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그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굉장히 은유적이고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겁니다. 이때는 이제 그리스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라고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그 시대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그걸 보고 어떤 신의 섭리를 느끼는 거죠. 즉 우주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찬란하게 도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떤 천재지변이라도 북극성은 전국을 가르치면서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신의 원리, 자연의 원리,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인간 삶의 원리를 같이 느낀 거죠. 이른바 진리와 진선미, 진리와 선, 윤리와 미, 아름다움이 모두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지탱하는 하나의 어떤 원리가 세상에 있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그 원리를 깨달으면은 자연의 원리도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삶의 방향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근대는 그런 것들이 모종 와장창 과학의 발전으로 와장창 깨진 거죠. 즉 과학적 지식을 아무리 발견하고 아무리 자연과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도 그것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연과학을 통해서 혹은 어떤 과학을 통해서 아무리 우주의 비밀과 자연의 비밀을 파헤쳐도 거기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과학의 발전은 세상에 더 이상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과거에 고대 그리스의 진리와 선과 미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던 그것을 지탱하던 어떤 근원적 원리가 깨지면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윤리적 기반이 깨짐으로써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힌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근대인의 삶의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 되고 성인이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은 윤리적 딜레마 혹은 어떤 결단의 순간에 스스로의 윤리적 원칙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근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대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을 회피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회피하는 이런 매 순간 삶의 순간에 부딪히는 어떤 윤리적 결단의 딜레마를 우리가 회피하게 되면 우리가 맹신주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이비 종교 이런 게 빠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대표적인 거는 이런 윤리적 결단,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순간은 매 순간 윤리적 결단의 순간인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어떻게 하라 말하라는 어떤 지침을 주지 않죠. 그때 어떤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서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확 무너지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자신을 던지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개인이 해야 될, 자유로운 개인이 해야 될 윤리적 결단을 그 사이비 교주 혹은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리에 맡기는 거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개인이 해야 될 어떤, 개인이 감당해야 될 어떤 윤리적 선택의 몫을 어떤 절대자, 혹은 절대자를 참칭하는 무엇에 우리가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참다운 성인의 모습도 아니고, 참다운 근대인의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근대가 어떤 조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딪히는 윤리적 선택의 질문들에 대해서, 근대 소설에 나타나는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윤리적 결단의 순간을 통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발자크라는 프랑스 소설가의 고리오 영감에 나오는 윤리적 선택의 질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3개의 질문을 던질 테니까 마음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당신이 동전 한 푼 없는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근데 한 마법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멀리 중국 어딘가에 다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관리가 있는데 당신이 바로 이 자리에서 죽어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1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윤리 선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국 저기 멀리 있는 관리가 있는데 당신이 죽어라 하면 그 사람 죽고 당신은 100만 달러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죽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잘 알고 있는 빅토르 위거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잘 알 텐데 장발장이 이제 이 판틴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시에 이제 쫓겨다니다가 도시의 어떤 시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창녀였던 판틴의 딸인 코제트를 맡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제트를 데려가기로, 코제트는 또 이제 어떤 판틴이 이제 이 도시를 돈 벌러 가면서 코제트를 어떤 집안에 맡기는데 굉장히 코제트가 이제
이런 학대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장발장이 판틴과 약속하면서 꼭 코제트를 찾아가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장발장을 쫓아냈던 자베르라는 형사가 어느 날 쳐다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이 그 장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파리에서 진짜 장발장이 잡혔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오해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장면이 이제 영화 레미제라블의 그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베르가 장발장한테 당신을 장발장으로 의심한 것을 용서해달라. 진짜 장발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장발장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발장의 선택은 내가 판틴과 약속했던 대로 코제트를 데리러 갈 것인가. 즉, 나 대신 억울하게 죽는 장발장을 무시하고 판틴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그 가짜 장발장, 오해받는 장발장을 위해서 내가 자백을 할 것인가 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장발장은 만약에 당신이라면 이 소설 속에서 장발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백하죠. 그죠? 코제트를 구하러 간다는 약속도 있었지만은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백을 하러 가서 법정에서 내가 진짜 장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가짜 장발장이 잡혀서 내가 무시하면 나는 그 평생 동안 나를 쫓아다니던 그 그 자베르의 그 추적을 벗어나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제트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 때문에 억울하게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이른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 나오는 라스콜니코프라는 사람의 윤리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죄와벌에 보면은 주인공이 라스콜니코프라고 이제 러시아 페테르스부크에 있는 법대생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라스콜니코프는 좁은 다락방에 사고 폐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이가 돈에 팔려갈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한 성품을 갖고 있죠.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세상은 범인과 비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 있어서 이른바 비범인은 범인을 없애고 새 세상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이른바 니체의 초인 세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좁은 다락방의 건물에 전당포 노인인데 이 전당포 노인은 굉장히 악덕한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콜니코프는 이 사람을 이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라스콜니코프는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과 범인과 비범인이 있는데 이 비범인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범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당포 노인 같은 사람은 범인이죠. 이런 사람 사회를 좀먹는 사람이니까 자기 같은 비범인인 사람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는 그런 자신의 초인 세상에 근거해서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살해하죠. 그죠? 이게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 그림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초인 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좀먹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충 때문에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범한 사람은 그런 사회 기생충을 없애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런 전당포 노인을 죽일 것입니까? 안 죽일 것입니까? 이게 제가 던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던진 질문은 세 개죠. 첫 번째, 당신이 만약에 저기 멀리 있는 중국 관료가 죽어라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죽고 당신은 100만 달러를 받는데 죽어라고 말하겠냐 안 말하겠냐 이거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장발장의 선택이죠. 내가 지금 파리에 누명을 쓰고 나라고 오해받아서 교수형에 처해질 위기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면은 나를 평생 쫓아냈던 자베르라는 형사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나는 자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라스콜니코프의 윤리적 선택입니다. 세상에 좀먹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없애는 것이
비범한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당포 노인 같은 쓰레기들을 이 세상에서 없앨까요? 안 없앨까요?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셋을 펴고 셋을 세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소설에 보면은 결국은 이 윤리적 문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주장, 자신의 이념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선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나왔던 고려 영감에 나왔던 라스티니악이라는 사람은 타인의 희생을 거부했습니다. 즉 중국의 관리를 죽어라고 말하면은 자기가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인, 중국인 관료가 죽어라고 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그 선택을 거부했습니다. 장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무시하면은 자신은 평생 동안 쫓아냈던 추격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한 사람의 희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선택을 거부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반대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이 세상의 기생충은 죽어 마땅하고 마땅히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더 나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당포 주인을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타인의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윤리전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타인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 왜냐?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으로서 목적이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존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어떤 거대한 어떤 목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들이 라스티니악이라든지 장발장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의무론적 윤리론입니다. 칸트가 얘기하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것으로서 건드릴 수 없다는 유무론적 윤리론에 입각한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반대로 라스콜니코프는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살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저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돈을 착취하는 저런 전당포 업자들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세상이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보다 나은 어떤 결과를 위해서, 즉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 한 사람의 희생은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목적론적 윤리론 혹은 공리주의적인 윤리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이것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라는 건데 이 옥스퍼드 대학 철학자였던 풋이 만들었던 유명한 도덕 철학 질문인데 이런 겁니다. 열차가 이렇게 달려옵니다. 왼쪽 그림 보십시오. 열차가 달려오는데 내가 레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냅두면 5명이 깔려 죽습니다. 근데 내가 레버를 돌리면은 5명이 살고 1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즉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레버를 돌리겠습니까? 안 돌리겠습니까? 딜레마, 정말 딜레마죠. 5명이 죽느냐, 1명이 죽느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공리주의자라면은, 공리주의는 뭡니까?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판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5명이 죽는 것보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5명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버를 돌릴 가능성이 높죠. 공리주의자라면. 그런데 이렇게 꼭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왜냐? 이른바 부작위 편향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 레버를 돌리는 여러분들의 선택 때 그냥 레버를 안 돌리면은 그냥 5명이 깔리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겁니다. 근데 레버를 돌리면은 5명을 살리지만 1명은 죽는데 그 1명이 죽는 거는 자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이른바 나의 선택에 의해서 1명이 죽었다는 이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내 책임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그 전차는 글로 갔던 것이고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방관했어. 이런 것이 더 윤리적으로 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이는 선택을 내가 했다는 것 자체가 더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작위 편향 때문에 5명을 죽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죠? 어떤 선택이 더 옳은가? 이 판단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실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 철학자 주디스 존슨이 이 트롤리 딜레마를 변형해서 육교 딜레마를 만든 겁니다. 뭐냐면은 열차가 달려오는데 그대로 가면 5명이 죽습니다. 근데 육교에서 1명을 떨어뜨리면은 5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1명을 떨어뜨리겠습니까? 안 떨어뜨리겠습니까? 똑같은 문제죠.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라면은 5명을 죽이는 것보다 1명을 죽이는 게 나으니까 떨어뜨리겠죠. 밀어서 5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겠죠. 1명의 희생을 통해서. 공리주의적인 윤리 기준에 따르면 그런 거죠. 근데 아까도 했지만 부작위 편향.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그냥 5명이 죽지만은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되지만은 내가 밀어서 1명이 죽었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떤 윤리적으로 고통스러운, 나 때문에 죽은 거니까 윤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딜레마죠. 그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어떤 확고한 윤리적 기반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이 문제를 보시죠. 실제로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해봤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BBC, 하우저 뭐 이런 사람들이 아까 왼쪽 그림에 있던 선로를 변경할 레버를 당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더니 예라고 대답한, 즉 레버를 당겨서 5명을 살리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명을 죽이는 거죠. 5명을 살리겠다는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공리주의적 판단이죠. 근데 사람을 밀어서 열차를 멈출 것인가라는 질문, 역시 1명을 죽여서 5명을 살리는 건데 거기에는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더 많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레버를 당겨서 5명을 살리든 살람을 밀어서 열차를 멈춰 5명을 살리든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똑같은 문제인데 레버를 당기는 거는 예라고 대답했는데 사람을 미는 것은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죠. 사실은 윤리적으로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트롤리 딜레마나 그 다음에 육교 딜레마나 모두 똑같은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계속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기반, 어떤 윤리적인 기초, 어떤 확고한 보편적 원리를 우리가 찾았는데 사실 인간의 윤리적 선택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죠. 사람이 선로 레버를 당기는 거는 직접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고 굉장히 조금 간접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내가 직접 사람을 밀어버리는 거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내가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직접적인 자극이 심한 거죠. 이때 사람들은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직접 자신이 관여하는 것. 그죠? 실제로 사람들이 아까 그랬듯이 선로 레버를 당기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지만은 굉장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은 사람을 밀어서 열차를 멈추게 하는 거는 윤리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겁니다. 그때 보면은 그러니까 파란 오른쪽 그림 표를 보십시오. 이게 윤리적이고 개인적,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람을 밀어 열차를 멈추는 건데,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사람들이 전두엽에서 사람들의 뇌에 이런 판단을 할 때, 즉, 이런 판단을 할 때 어느 부분이가 활성화되는 거 봤더니, 각회라는 부분이, 인간 뇌에서 각회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 곽회가 뭐냐면은,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은 윤리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즉, 윤리적이면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문제일 때는, 이런 인간의 뇌 중에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꺼려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윤리적인데 익명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리적인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부분. 내가 레버를 당기는 거는 잘 안 보이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죠. 이때는 인적인 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쪽,
요때는 이런 부분, 전두의 두정협 같은 게 발전하는데, 이거는 인지적인 부분을 주로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윤리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인지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떤 굉장히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때는 감정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윤리적인 문제라도 이런 감정적인 것과 관련됐을 때 사람은 전혀 반대의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윤리적 결정은 그냥 감정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은 이번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윤리기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인 자동차 같은 걸 많이 앞으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가다 보면은 사고의 순간이 있는데, 그때, 윤리적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가령해서 차가 차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행인이 나타나면은 행인을 칠지, 아니면 틀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칠지, 이런 윤리적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리즘으로 심어놔야지 무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인 자동차가 부딪히는 상황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서 한 200여 개 국가에 4천여 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성인 한 명을 차가 가다가 이제 앞에 무엇인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을 때 내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 한 명을 구한다면 누구를 구할 거라는 걸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거죠.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앞에 오는 차가, 내가 핸들을 틀면은 성인 한 명이 죽는 겁니다. 그때 성인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까지 구해야 될 한 명이 있다면 누구를 구하겠냐는 건데, 앞에 유모차가 있으면은 내가 성인 한 명을 죽이는 선택하겠다. 핸들을 틀어서. 그리고 소년, 임산부, 남성의사, 여성의사,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내가 차 앞에 나타나면은 핸들을 틀어서 한 명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뚱뚱한 남자, 노숙자, 여성 노인, 남성 노인, 개, 범죄자, 고양이일 경우에는 핸들 틀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쳐 죽이겠다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윤리적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마치 보편적인 어떤 윤리적 기초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윤리적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기존의 편견을 반영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즉, 보통 이런 집단들, 특히나 유모차, 아기가 있는 유모차라든지 소년, 임산부,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칩니다. 하지만은 이런 집단, 노숙자라든지 범죄자, 이런 집단은 우리가 구할 가치가 없어 그냥 이 사람들을 치겠다는 거죠. 핸들을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적 결정이라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노숙자, 남성 노인, 그 다음에 범죄자, 이런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뚱뚱한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의 윤리적 결단이라는 것들이 사회적 편견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또 한편으로는 레버, 여기서 핸들이죠, 사실은. 핸들을 돌렸을 때 다수를 살릴 수 있다면은 한 명이 죽어도 좋은가는 질문을 했던 거죠. 즉, 무인 자동차가 가고 있을 때 내가 한 명을 앞에 여러 사람이 가고 있어서 그대로 가면은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핸들을 돌리면은 그 사람을 살리고 대신 한 명이 죽는 겁니다. 옆에 있던 같은 사람이. 그러면 그런 핸들을 돌리겠냐 선택을 했을 때, 프랑스, 이스라엘, 이쪽 서유럽 국가들은 모두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서양, 이쪽은 핸들을 돌려서 한 명이 죽어도 좋은 선택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공리주의적 선택이죠. 그러니까 서구는 굉장히 공리주의적 선택을 할 그런 어떤 공리주의적인 어떤 윤리관이 강한 어떤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동아시아 국가들,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즉, 한 명의 죽음을 선택하는 선택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쪽은 굉장히 공리주의적 선택을 굉장히 그런 경향이 강한데, 이쪽은
그런 선택, 공유적 선택이 그런 어떤 윤리적 기초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윤리적 선택 혹은 공유주의에 대한 어떤 윤리적 기반도 사실은 그 개인 혹은 그 윤리 자체의 어떤 정당성 기반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그 나라의 혹은 그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전체로 얘기하면은 앞서 얘기한 건 뭐였습니까? 사람의 윤리적 결단이란 거는 굉장히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는 또 뭐 얘기하냐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판단도 사회 영향, 즉 그 사회 편견이라든지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어떤 윤리적인 선택의 확고한 기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감정 혹은 우리의 사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윤리적 인간이 될 것인가, 어떻게 인간의 공동체를 윤리적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는 역사적으로 오랜 어떤 과제였고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철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 혹은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답변을 해답을 내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서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윤리적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했는데 이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전제는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이때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자급자족을 위해서 정치적 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즉 정치적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죠. 가족, 시족, 부족사를 나가서 국가라는 폴리스라는 정치 공동체 이런 결사를 만든다는 건데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즉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급자족, 즉 생존을 위한 결사라는 거죠. 두 번째는 행복한 삶을 위한 거라는 거죠. 즉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인간은 자기완성이 되는데 이 도덕적 인간,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국가라는 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는 생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오직 이런 정치 공동체, 이런 국가 내에서만 인간이 지적 도덕적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어서 자기 완성이 이루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리스가 이제 정치 공동체, 국가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국가. 폴리스 바깥에 사는 존재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니까 폴리스 바깥에 사는 존재는 사실상 야수이거나 인간이 아니거나 혹은 신분이라는 거죠. 즉 인간은 모두 폴리스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생존을 위해서,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전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삶은 오직 정치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의 윤리적 삶, 도덕적 삶 혹은 인간의 행복은 오직 정치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서 나가는 것은 야수이거나 신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대전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이 정치 공동체, 이 폴리스 안에서 자기 완성에 이를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인간은 이성과 언어 능력을 통해서 동물에게 없는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서 이런 집단을 만들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완성을 이룬다는 거죠. 이때 바로 온화한 민주정치정, 법치민주정이 이상적 정치체제라는 겁니다. 민주정은 시민들이 교대로 통치받고 통치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은 덕을 함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통치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 민주정은 사실은 추첨에 의해서 교대로
공무원 혹은 정치인 역할을 부여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교대로 이제 치자가 되기도 하고 피치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덕을 함양하고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 공동체 국가에 대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완성이 이루고 결국은 덕을 기르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즉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 공동체에서 교대로 치자가 되기도 하고 피치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준법 정신을 가지고 배울 때 정치적 정의가 실현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과 규칙을 배우는 습관이 함양되고 자기 완성과 행복에 이르는 덕성을 함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니까 이 정치적 동물의 어떤 완성, 윤리적 완성, 도덕적 완성, 덕의 완성은 바로 정치 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덕의 함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 여러분 같은 세대들이죠. 젊었을 때 피치자, 피지배의 경험을 받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젊은 시절에 법률과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 통해서 질서에 복종하는 습관, 그 다음에 역지사지하는 덕성, 권력을 자유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 왜냐하면 피치자 입장에서 치자가 권력을 자유적으로 행사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경험해봄으로써 자기가 치자가 됐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성되고 덕이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즉 완성된 인간으로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지금 같은 대학 교육을 받는 거고 또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하고 체험을 쌓는 것이죠. 독서를 하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 공동체에 대한 참여입니다. 이 참여를 통해서 바로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젊은 시절의 피지배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 법률과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고 역지사지해보고 권력의 행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이런 경험을 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 참여 혹은 사회 참여, 적극적인 공동체 일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덕성을 함양할 수 있다 보는 거거든요. 저도 이 생각에 많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정치 참여라든지 사회 참여의 기회가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저는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꿈을 가질 것도 권유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는 것도 역시 국가 공동체 참여하는 일이니까 공무원이 되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왜 공무원이 되냐 물어보면은 주로 이제 노후가 보장된다, 뭐 실직이 없다, 연금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어떤 물리적인 혹은 뭐 어떤 세속적인 어떤 욕망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정치 공동체 참여에서 그런 어떤 덕성을 기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공공의 일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공적인 일에 참여, 정치이기도 하고 혹은 뭐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참여하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권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 따르면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그 정치 공동체 내에서만 인간의 덕성을 완전히 발현하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권장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의 속성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인간다워지는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입장 어떤 정치적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을 살펴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퀴즈입니다. 퀴즈라는 거는 이제 다음 주 이 수업을 듣고 24일까지 과제란에 제출하면 되는데 질문은 간단하게 이제 과제란에다가 그냥 답만 3가지를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겁니다. 톨스토이 단편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어떤 소설이 있는데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질문도 있는데 소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천사 미하일을 내쫓습니다. 미하일이 이제
어떤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벌거벗고 인간 세계 내보내는데 그 대신 돌아올 때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으면 다시 천사로 복귀하는 거죠. 미하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천국을 지키는 어떤 군사, 어떤 군인 아닙니까? 그 천사인데 이때 세 개 질문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개의 질문입니다.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미하일이 찾는 거죠. 그리고 미하일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던진 이 질문을 찾고 결국은 다시 천사로 하늘나라를 복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미하일 천사에게 던진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5월 24일 자정까지 과제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퀴즈입니다. 물론 시험 성적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부딪히는 어떤 윤리적인 질문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입니다. 인간 집단 중에 공무원 집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아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무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정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지만은 공무원은 정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스 베버에 대한 해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즘 봤겠지만은 정치인의 윤리와 공무원의 윤리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는 윤리적 선택의 문제는, 즉 가치 판단의 문제는 정치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열정, 책임감, 균형감을 갖춰야 되고 그런 윤리적 결단을 합니다. 공무원은 그런 윤리적 결단을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행정, 이원론에 입각한 거죠. 정치인이 하는 일과 공무원이 하는 일은 분리되고, 그래서 정치는 윤리적 결단,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이건 정치인이 하고, 공무원은 그 정치인이 결정한 문제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집행하면 된다고 매번은 구분했었죠. 그래서 공무원은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말고 정치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가치 판단한 것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분노도 편견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집행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 정치의 책을 보면은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관료의 명예는 그의 상급자가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명령을 내렸더라도 그 책임을 떠나서 그 명령이 마치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듯이 성심을 다해서 정확히 수행하는 능력에 기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내 상사가 명령을 내리면은 처음에는 의기제기를 합니다. 의기제기를 하지만은 상사가 그것을 밀어붙이면은 마치 그것이 나의 신념인 양 성심을 다해서 다하는 것이 관료의 명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공무원에게는 윤리적인 딜레마가 없는 거죠. 그냥 명령한 것을 그대로 성실하게 집행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윤리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윤리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맡기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의합니까? 이 막스 베버의 해결책에 대해서? 공무원의 윤리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막스 베버 해결책.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 공무원들은 정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 과정에 윤리적 딜레마는 없는 것인가? 과연 시키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딜레마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행정윤리는 사실은 이제 행정윤리의 역할은 사실은 부패 유혹으로부터 행정을 지켜내기 위한 거죠.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공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봉사자로서의 공직의 책임을 환기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윤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윤리는 언제 작동하냐면은 결정의 순간, 즉 가치가 개입하는, 윤리라는 것들이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가치가 개입하는 순간에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책 결정의 순간은 가치를 판단의 순간이니까 윤리가 개입하죠. 근데 막스 베버는 이 정책 결정은 정치인의 역할 혹은 고위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넘깁니다. 근데 정책 집행의 순간은 가치적 판단 안 하냐? 그렇지 않죠. 집행 과정에서도 매 순간 가치 판단하게 됩니다. 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집행하는 순간, 즉 이때 얘기했던 복지공무원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가령해서 소득 하위, 중위소득 하위 50%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소득 하위 60%지만 사실상 그냥 그 서류상엔 그렇지 실제로는 벌이가 없고 굉장히 뭐 처자식도 없고 뭐 굉장히 몸도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법규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집행과정 공무원 입장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규에 어긋나더라도 내가 재량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 재량을 발휘하는 이 순간이 바로 가치 판단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막스베거처럼 집행하는 단계는 가치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킨 대로 한다, 법이 정한 대로만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얘기거든요.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재량을 발휘해야 될 순간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가치 판단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법규를 칼같이 지킬 것인지 아니면 재량을 발휘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인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또 재량을 잘못 발휘하면 이것은 일정하게 법을 위배한 것이 되니까 부패의 여지가 또 혹은 법을 일탈하는 법규를 위반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딜레마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죠?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행정윤리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공무원들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은 이렇게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은 공무원 선서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되면 이렇게 윤리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기는 어떤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법령과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는 것, 국가를 수호하는 것,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 그 다음에 성실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선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항상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히죠. 그러면 공무원들은 왜 행정윤리 지켜야 하느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적 근거, 일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 얘기고, 또 하나는 신분적 근거, 그 공무원이 갖고 있는 특별한 신분적 지위 두 가지 근거 때문인데, 직무적 근거는 그 일의 성격이 공익을 추구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공무원의 일은 아까 말했듯이 국민의 봉사자로서라는 그 공익을 추구한다는 그 직무의 성격 때문에 행정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실무적 근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 시민 중에서 특별히 시험을 봐서 국가일을 한다는 것, 이른바 나랏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신분적으로서 그것이 특권은 아니지만은 어떤 특별한 어떤 신분적인 어떤 지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신분적 근거이기 때문에 더 강한 윤리적인 책임과 어떤 견제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직무상의 의무, 직무로부터 오는 의무는 뭐가 있느냐?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 성실하게 일해야 될 의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직장 이탈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친절하고 공정하게 국민 전체에게 봉사할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청렴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건 직무에서 비롯되는 의무죠. 그 일을 하는 일의 성격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신분, 즉 시민의 대표로서 공무를 한다는 그 신분상의 그 특성 때문에 오는 의무는 뭐냐면은 선서의 의무, 외국 정부의 명예나 징계를 받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및 겸직을 금지할 의무, 그다음에 정치활동 시 집단 행동을 금지할 의무, 이런 것도 신분상의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왜 특별하게 더 많은 인간이라는 그 조건 외에도 왜 특별하게 더 많은 윤리적인 견제와 감독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 근거를 댈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직무적인 근거와 하나는 신분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윤리적인 공직자를 만들 것인가? 크게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자기 통제를 강화된다. 즉 공무원은 그 스스로가 직무와 신분 때문에 특별한 지위에 있으니까 프로페셔널리즘, 전문가로서 자기 절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것들을 더 해야 된다. 즉 행정윤리를 강령을 통해서
공무원의 어떤 윤리적인 전문가주의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면적 자기 통제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외제적 강제. 공무원도 결국은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주의를 강조하더라도 내면적 통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법적이고 정책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즉,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혹은 부패방지법을 통해서 처벌을 강화하다. 외제적 처벌.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것들을 어겼을 때 외제적 강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충돌하는 거죠. 즉 공무원들의 내면적인 자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주의 혹은 전문가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자기 절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스스로 잘 지키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은 법적인 정치적인 법과 규정을 만들어서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죠. 내면적 자기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만약에 이것이 잘 작동한다면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부패에 빠지지 않고 공직을 성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은 공무원 또 인간인지라 유혹에 빠질 순간이 있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외제적 강제할 때는 그런 어떤 일탈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줌으로써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자발적인 전문가주의에 바탕했을 때, 정말 국민에 대한 봉사심에 기반했을 때 더 잘 될 텐데, 단순히 법의 강제를 피하기 위해서 타일적으로 한다면은 그 어떤 공공 서비스가 굉장히 질이 낮아지거나 굉장히 성의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강한 외제적 통제는 불법은 아니지만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즉 편법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법망을 피해가는 굉장히 어떤 더 은밀해지게 만드는, 공무원들의 부패라든지 부정을 더 은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여러분들에게 생각해볼 거를 던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이만이라는 1964년 이스라엘 법정에서 아이만이라는 사람의 재판 장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히틀러 시절을 독일에서 이제 유태인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유태인 학살을 할 때, 이 유태인 학살, 그러니까 유럽 각국에 퍼져 있는 유태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아우슈비츠 같은 것이죠. 한 곳에 모아서 가스실에 보내는 역할을 담당했던 총책임자입니다. 근데 이제 나치가 이제 전쟁이 진 다음에 이 아이만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르헨티나에 도망가서 숨어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부 당국인 모사드가 이 아이만이 민족의 원수니까 이제 이 사람을 세계 각국에서 추적을 하는데,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산다는 것들을 포착하고 이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이스라엘 법정에 세웁니다. 이게 이제 세기 재판인 아이만 재판입니다. 그래서 요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이만이 이스라엘 법정에 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아이만 재판을 전 세계에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태인에 대한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전 세계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이제 이 법의 심판을 받는 거죠. 뭐 결론이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론이 뻔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법정이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 윤리의 입장에서 아이만을 포함한 나치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살해서 죽이면 될 것이지만 그것들을 전 세계에
이 재판 과정을 방송함으로써 얼마나 나치 잘못이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건지를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은 모두 15개 제목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유태인에 대한 범죄, 불법 조직 가담죄, 이런 15개의, 죄목으로 기소를 합니다. 근데 아이만의 반박이 재밌습니다. 첫 번째 아이만의 반박은 자신의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아이만은 자신보다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명령을 따랐다는 거죠. 나는 명령을 따랐다. 나는 내가 유태인을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공무원이었고,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나는 명령을 단순히 수행한 거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막스 베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나는 상부에서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들, 유태인을 학살해, 유태인을 청소해, 이 명령을 당신이 따랐다 뿐이다. 나에겐 죄가 없다. 이렇게 반론을 하죠. 두 번째, 아이만의 반박은 또 두 번째 반박은 이겁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 했을 것이다. 사실은 같은 논리지만 약간 다른 거죠. 유태인이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당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안 했어도 누군가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논박을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거죠. 이때 검사의 주장은 이겁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아이만의 주장에 대해서 검사의 반박은, 첫 번째 반박은 이겁니다. 아이만은 자신보다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상급자였고 유태인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명령을 스스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아니었더라도 사태는 호전되지 않았을 것에 대한 검사의 반박은 아이만과 그 부하들의 광신적인 열기와 피해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즉, 아이만은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즉, 그 자신이 적극적인 가담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검사와 아이만 간에 서로 논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공직윤리와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나는 단순히 시킨 것을 했는데 그 시킨 것을 따라서 그것을 반박하면은 공무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에게는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런 질문,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어떤 인류애적인 문제인데, 이런 공무원은 단순히 시킨 것을 했을 뿐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책임이 없다. 이 질문은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은 지난 정권의 어떤 정책적 잘못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 그 정책 결정자들에게 일정하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관행이 우리나라가 좀 대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이 결정한 것을 단순히 집행했는데 그것들을 사후적으로 벌 줄 수 있겠느냐, 이 불이익을 주면 되겠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신감 있게 정책 추진을 하겠는가, 이 논란이 반복됩니다. 아이만하고는 비교될 수 없지만은 그 성격의 본질은 똑같거든요. 정치적 판단과 공무원의 행위 간의 어떤 딜레마. 공무원은 과연 스스로 시키는 것만 해도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어쨌든 아이만은 그 범죄가 너무나 중차되기 때문에 세계의 재판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것을 지켜본 한 명의 유대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 당시에 뉴요커라는 잡지의 취재 지원비를 받아가지고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이 세계 재판을 보면서 그 재판정의 광경을 기사로 써서 뉴요커에 실죠. 뉴요커에 실는데 이게 이제 책으로 묶여진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건데, 한나 아렌트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한나 아렌트는 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 나치의 악행은 굉장히 괴물 같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만은 얼굴에서 보듯이 굉장히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심지어는 칸트 신봉자였죠.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굉장히 훌륭한 성실한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려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악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평범한 것에서 일상적인 것에 일어날 수 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태제를 내놓고 또 하나의 아렌트의 주장은 뭐냐면은 아이만의 잘못은 유죄인데 이런 검사가 제기했던 그런 죄목 외에도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즉 무사유의 죄가 있다는 거죠. 아이만은 그때 생각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공무원이니까 단순히 시키는 것을 하면 된다. 이것이 공무원의 윤리다. 이렇게 아이만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켰는데 스스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600만 명을 인간 청소하는 것들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윤리적인 질문을 던졌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은 것, 생각하지 않은 것, 즉 무사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킨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그 자체가 아이만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끊임없이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그 생각, 사고를 멈추는 그 잘못,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렌트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막스 베버는 공무원은 자신의 주장과 다르더라도 상관의 명령을 자신의 쓰임인 것처럼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공무원은 매 순간 윤리적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것이 공직윤리가 혹은 행정윤리가 인간의 윤리에 앞설 만큼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공직윤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전 던져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가? 그때 이런 딜레마가 있죠. 헌법과 국가공무원상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공무원법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딜레마가 있겠죠. 상관의 명령인데 이것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는 안 맞는 명령이 있어요. 정권 혹은 어떤 조직의 어떤 특수한 것들에 대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는 위배되는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이때 이제 윤리적 딜레마가 되는 거죠. 상관의 명령을 복종할 것인가? 아이만의 딜레마 비슷하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헌법에 내가 복종할 것인가? 아이만의 딜레마랑 비슷하죠.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상관은 하관에 대해서 범죄이든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습니다. 일단 상관은 자신의 부하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명령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 하관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공무원은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일 때는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라도 하더라도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즉 복종의 의무가 면책되는 거죠. 그리고 상관의 명령을 즉 복종의 의무를 따르지 않아야 될 조건을 또 요건을 정해놨는데 직무명령은 어떤 거냐면은 소속 상관이 해야 되고 부하의 직무 범위에 있어야 되고 그 형식이 법적 절차를 구비해야 되고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한 것이만 직무명령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직무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복종 의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돼. 복종 의무가 있죠. 하지만 그 복종의 의무가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라면은,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법하지 않다면은 나는 그 복종 의무를 따를 의무가 없는 거죠. 그때는 내가 반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만의 예를 들면은,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법도 사실 아니었네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독일법으로서 허용됐으니까 그런 걸 했겠네요. 하여튼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불법이라면은 상관의 의무를, 복종 의무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은 내가 한평생 직장에 있는 동안 그 상관과 같이 가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내부 고발을 할 수도 있는데 내부 고발됐을 때 조직이 있는 피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겠죠. 그때 내가 과연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들이 있다. 문제. 그리고 윤리적 문제는 사실은 그 선택의 문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선택에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다양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원칙은 있겠죠. 공직윤리와 관련해서는 헌법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7조에 무엇이 헌법적 의무인가, 무엇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헌법적, 즉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혔을 때, 행정윤리 판단해야 될 순간이 올 때 무엇이 헌법적인 의무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긴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구체적 순간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행정윤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인간으로서 부딪히는 윤리적 문제가 뭔가, 그리고 그 특수한 문제로서 행정윤리는 뭔가, 그리고 그 행정윤리가 부딪히는 구체적 사례로서 아이만 재판, 세기재판이라 불리는 아이만 재판의 논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종의 의무랑 헌법적인 의무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잡한 얘기니까 두고두고 앞으로 계속 생각될 질문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3가지 질문에 대한 퀴즈를 냈었죠. 그것은 다음 주까지 게시판에 과제란에 올리면 됩니다. 이것으로서 10주차 행정윤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주에는 조직론, 행정학의 세분과로서 조직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